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응시자 7명을 여성이란 이유로 탈락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면접 점수 2순위의 여성 응시자가 전임 사장 지시로 순위가 밀려 탈락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 5달 만에 북한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중국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의 무력 시위에 반발해 영공 밖에서 격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선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의문의 총탄은 인근 사격장에서 튕겨 날아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은 사격훈련 당시 주변 통제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헬기 사격에 대한 군 기록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되거나 조작된 정황이 SBS가 입수한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비밀리에 활동했던 5.11 위원회 문건에 5.18 관련 군 기록 삭제와 수정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무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등산 바지의 땀 흡수 성능이 광고와 달리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등산 바지 12개 제품 모두 흡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1,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노숙인이 11,000여 명에 달한다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숙인 2명 중 1명은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10명 중 7명은 문제성 음주자로 분류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또다시 터진 공기업 채용 비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원래 불합격 대상이던 13명을 합격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 7명은 좋은 점수를 받고도 여성을 뽑지 말라는 당시 사장의 지시 때문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 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2016년 상반기 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면접 점수표입니다. 80점인 남성 지원자 B씨의 점수를 누군가 95점으로 고쳤습니다. 덕분에 B씨는 순위가 18위에서 12위로 올라 15명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합격권이었던 여성 3명의 점수는 낮게 조작해 탈락시켰습니다. 실무자들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 지시로 2015년과 2016년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고 검찰에서 털어놨습니다. 박기동 전 사장이 여자는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 가스 도관 업체인 존 크레인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가스 관련 업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크레인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동 전 사장 측은 점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여성을 차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별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점수가 조작된 사람이 31명에 달하고 이 때문에 불합격 대상이었던 1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비리 외에도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박기동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방금 보신 가스안전공사 말고도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채용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왜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지, 또 해법은 없는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격 미달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한 강원랜드.
사장 조카를 인턴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석탄공사, 정원을 늘려 국채은행 임원 아들을 합격시킨 금융감독원,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채용비리 사례들입니다. 누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지원하는 데 들었을 노력이나 시간들을 다른 데 투자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 공기업 사장과 감시 업무를 맡은 감사의 경우 정치적 인맥을 발판 삼아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의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어 채용 비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불법, 탈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드러나도 서류를 조작하는 등 직접 부정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부정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공기업에 다니면서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이 구제받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부정 채용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실무자 처벌에만 그치지 말고 청탁을 한 배우를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중국이 지난달 다시 북한에서 석탄을 들여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안보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정말 북한을 제재할 마음이 있는 건지 국제사회가 중국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우리의 관세청인 중국 해관총서가 내놓은 지난달 무역 통계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으로부터 163만 톤, 1,570억 원어치의 석탄을 수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1조 3천억 원의 10분의 1을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5달 만에 이 약속을 뒤집은 셈입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请你放心，中方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我们肯定是严格的履行执行安理会通过的涉朝决议的。 지난달 수입된 물량을 합치더라도 안보리 제재안에 따른 연간 제한 물량을 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선 석탄 대금을 미리 지급했거나 항구에 들어와 있던 물량이 중국 정부의 무기나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한 해 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과연 대북 제재에 진짜 의지가 있는지 또 한 번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북한은 폐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행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북한의 돈줄 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선전포고, 격추권 주장에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을 황폐화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들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유엔 총회 연설 시 쓴 파괴라는 단어보다 한층 더 강한 표현입니다. 덤퍼드 합참의장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곧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거라고 군사적 대응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금융제재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북한 주요 은행 10곳과 이들은행의 해외 지점장 등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은행격인 조선중앙은행과 대외금융을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을 특정해
사실상 북한이 합법적으로 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봉쇄했습니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금융기관을 다음 순서로 손보겠다는 예고로 풀이됩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비군사적 압박 조치들을 번갈아가며 펼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처럼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북한은 오늘 조용했습니다. 특히 나흘 전 있었던 미군 B-1B 폭격기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미군기를 격추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 복잡한 속내가 있어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할 때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핵전략 폭격기 B-1B 2대를 조선반도 상공에 10시간 동안 들이밀어 폭격 훈련을 벌여놓았으며 때로는 우리 군이 공개하지 않은 무력 시위까지 북한이 먼저 공개해 우리 언론이 북한 보도를 보고 B-1B의 비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B-1B 무력 시위에 대해 북한은 관련 내용이 공개된 지 나흘째인 오늘까지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아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던 리용호 외무상이 미군기 격추까지 위협했지만 B-1B가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무력 시위한 사실을 주민에겐 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B-1B 출격에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고 실제 대응 능력도 부족한 북한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가 주민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B-1B 전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알 경우에 상당한 동요가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당분간 이것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을 내든 북한 공군력의 한계를 감출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고민을 깊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복잡한 안보 상황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조금 전 저녁 7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먼저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끝내 참석하지 않은 건가요? 네, 홍준표 대표는 정치쇼에 들러리는 안 서겠다면서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불참했는데요. 대신 오늘 저녁에 집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여야 대표는 추미애, 안철수, 이정미 대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4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상춘제 앞뜰에 나와서 맞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회동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만찬은 처음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 안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텐데 어떤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나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으자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상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럴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안보 라인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혼선을 빚은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가는 결국 패배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추미애 대표도 대북 대미 특사 동시 파견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회동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야 간 안보 인식의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입니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경기가 위축된다며 시행 전부터 계속 반대해오고 있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정말 음식점들 장사가 안 됐는지 잠시 뒤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문제,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은 주무장관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군 수사기관이 재조사에 나서자 검찰도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발 후 4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 당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옥도경 전 사령관 등의 증거 기록을 전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군 검찰단은 기록 사본 10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이 증거 기록을 요구한 건 1년여 전, 즉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과 사이버사 부대원 진술 조서 등을 확보하고도 김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다는 게 하나 요인이 될 테고요. 탄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뭔가 톡톡히 신세진 게 있어서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소극적이었거나 심지어 방해하지 않았나.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해 군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검찰도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과장을 이미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소환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렇게 좀 늦기는 했지만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명호 전 국장이 조사를 받았고 댓글 공작을 했던 국정원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결과를 하나하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는데요. 여러 조사 항목 중에 먼저 댓글 사건, 또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의혹 등이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볼까요? 당초에는 18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 개입했다는 부분만 불거졌는데 이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이 40개가 넘는 민간인 댓글 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이 대북 심리전을 빙자한 국내 정치 공작을 벌인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교수, 이 사법부까지 공격했고 이 문성근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의 경우 나체 합성 사진까지 유포했습니다. 이 온라인을 벗어나서는 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를 앞세워 박원순 시장에 대해 표적 시위를 벌이는 등 오프라인 공작도 펼쳤습니다. 오늘 소환된 추명호 전 국장이 바로 박 시장 제안 문건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해 프로그램 폐지와 이 진행자 퇴출 등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모든 걸 지휘한 사람으로는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최종 과제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5.18) 헬기 사격 관련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당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그때 군 기록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조작되거나 폐기됐다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SBS 취재 결과 헬기 사격 관련 군 문건에서 고치거나 사라진 흔적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과 89년 비밀리에 활동했던 보안사령부 5.11 연구위원회 문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80년 9월 작성된 이른바 광주 소요 사태 분석 교훈집에서 항공임무, 즉 헬기 부대 임무를 화력 지원이라고 한 부분을 5.11 위원회가 문제 삼았습니다.
화력 지원, 즉 헬기 사격이 주목적이었던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삭제 조치를 내립니다. 역시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충정작전 결과 문건에선 투입 장비 중 코브라 헬기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 무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광주에 투입됐던 코브라 헬기는 경장갑차를 뚫을 수 있는 벌컴포로 무장한 강력한 공격 헬기입니다. 5.11 위원회는 급기야 교훈집에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공식 문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안사령부는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5.11 위원회를 만들어 군 기록을 조작, 폐기했던 겁니다. 5.11 위원회는 군에 광주 관련 서류들을 정리한 뒤 문서 조난 창고를 폐쇄하고 무기고로 바꾸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5.18 관련돼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왜곡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방조하거나 그랬습니다. 일부는 조작됐거나 폐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도 지난주 육군본부를 방문 조사했는데 80년 당시 헬기 부대를 관장한 육군 1항공 여단에 전투상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단의 전투상보는 매일매일의 헬기 출동과 기총 사격 여부 등 작전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연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 보안사령부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처리한 군 기록 일부가 시커멓게 돼 있어서 판독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문건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작되지 않았을 헬기 조종사 등 개인 소유 군 기록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잠하던 시장이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무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도 3천만 원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도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9월 한 달에 33건. 올해 최고 많이 됐고 작년보다도 올해 9월이 더 많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 청약시장에선 새 아파트가 나오는 족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되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한동안 숨죽이던 부동산 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28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도 추가로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등 30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미성년자나 다주택자의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하여 사업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잠실 등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부산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지방의 토지 거래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약, 실제로 잘 지켜서 드셨나요? 서울대병원이 굳이 식후 30분을 지키지 않고 식사 후에 바로 약을 복용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후 30분에 딱 맞춰서 약을 챙겨 먹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식후 30분을 딱 알람으로 맞춰놓기 전에는 글쎄요, 그걸 정확히 지켜서 먹는 사람이 몇 될까 싶은데요. 식후 30분에 복용하려다가 오히려 깜빡 잊고 거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식사 직후에 드셔도 되는데 30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못 드시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이 약을 꼭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하는지 조사해봤더니 의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 허가 기준에도 식후 30분에 먹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1일 복용 횟수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식후 30분 복용 지침은 없애고 식전, 식후, 취침 전으로만 나누어 복약하도록 권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처음 내원하는 환자들부터 적용하고 기존 환자들은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먹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는 그래도 30분 이후에 꼭 먹어야겠다라는 환자분이라면 그렇게 드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의사가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약은 반드시 복용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나라 노숙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노숙인은 11,340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쉼터나 쪽방을 거부하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인이 1,52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20, 30대도 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노숙인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역 광장. 이불을 덮어쓴 노숙인들이 곳곳에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술병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 안 먹고 막걸리 한 2병? 노숙인 2천여 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술을 마시고 이 가운데 70%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문제성 음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혈압과 당뇨 같은 신체 질환은 물론 정신질환도 심각합니다. 전체 노숙인의 절반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임시로 쪽방에 사는 노숙인은 이 비율이 83%에 달했습니다. 반찬을 준비를 좀 먹고 하려니까 힘들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혼과 가족 해체 등 불행한 가정사, 실직과 사업 실패 같은 경제적 빈곤이 노숙과 알코올 의존, 우울증의 악순환을 낳는 겁니다. 또 IMF 이후 또는 금융위기에 파산, 도산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우울 깊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숙인의 의료,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동생의 부인인 서혜순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서혜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고발인 자격으로 오늘 낮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동생의 아내 서혜순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다른 전부 다 이제 거짓이 많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조카인 서현 양의 죽음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애가 혼자 얼마나 참 외롭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고 중동 과정도 또 폐렴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서현 양은 지난 2007년 12월 용인의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고 당시 경찰은 외상 같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서 씨가 서현 양을 숨지게 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이 끝나게 했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 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서현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엔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서현 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씨도 조사합니다. 서현 양의 어머니 서혜순 씨에 대해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부를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부산에서 70대 할아버지가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가다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전쟁이 날까 봐 은행 적금을 깨서 집에 보관하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 CCTV를 통해서 그 돈은 되찾았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부산의 한 거리입니다. 70대 남성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 바닥에 현금 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얼마 뒤 길 가던 두 여성이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두 다발을 하나씩 나눈 이 여성들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곳이 돈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잃어버린 돈 1,000만 원은 손자들의 등록금에 쓰려고 매월 20만 원씩 4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최근 북핵 실험 등 전쟁 발발 위협을 느껴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최근에 안보 불안 등으로 좀 불안감을 느껴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집에 보관하려고. 하지만 은행에서 나온 뒤 실수로 거리에 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거리에 있던 돈을 주워간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거리에서 돈을 줍고도 신고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정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황범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가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근처 사격장에서 쏜 총탄이 어딘가 부딪힌 뒤에 튕겨서 이 병사에게 날아간 걸로 보이는데 군 당국은 사격훈련 당시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강원도 철원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 20여 명은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단의 사격훈련장 옆을 지나는 순간 대열 뒤쪽에 있던 22살 이모 일병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육군 조사 결과 이 일병이 총탄을 맞았을 당시 400m 떨어진 사격훈련장에서는 병사 12명이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발사한 K2 총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왔고 이 총탄에 이 일병이 숨진 것으로 육군은 추정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격훈련 시 경계병을 배치하고 장병과 민간인의 통행을 막는 구역입니다. 사격훈련을 한 부대 측은 통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일병 소속 부대는 경계병은 있었지만 통행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 일병이 맞은 총탄과 사격훈련 병사들의 총기를 비교 감정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격장 주변 통제와 장병들의 인솔이 원칙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은 그동안 숱한 민원에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기사들을 신고하면 요금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승객들 때문에 고생하는 택시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로 다짜고짜 발이 날아옵니다. 갑자기 기사의 머리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이런 승객들 항의의 상당수는 요금이나 경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억울한 경우에도 승객이 신고하겠다고 하면 요즘은 요금을 안 받고 만다고 토로합니다. 이렇게 승객 말 안 하면 또 내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9,200원이 나왔는데 아저씨 돌아왔다 이거예요. 신고한다 이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건너가 다친 게 낫다. 술 먹고 젊은 친구인데 협박 아닌 협박으로 나가는 거지.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승객이 택시 불친절을 신고하면 운수회사가 확인을 거쳐 요금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회사에 소액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민원 신고를 줄이라고 강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줄여야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기사들하고 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기사들도 조사받는 시간만큼 수입이 줄어 부담입니다. 민원 발생되면 이제 뭐 자꾸 오라 가라 하고 뭐 하니까 목부족이 포도청인데 쫓아다니고 뭐하고 뭐 이기든 안 이기든 자기 손해 아니야. 이게 참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서울시는 친절한 택시로 가는 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단풍이 물드는 가을 앞두고 등산복 하나 장만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땀 잘 빨아들이고 또 금방 마른다고 선전하는 기능성 등산복 바지들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정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많이 입는 등산 바지. 대부분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기능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흡수성이 좋아가지고 그 속건성도 좋고
땀이 나면 이제 안에 이제 습하잖아요. 습기도 배출해주고 그리고 쾌적함이 좀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땀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는지를 시험해보자 모든 제품이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1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흡수성이 낮은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방울이 피부 표면을 따라 흘러내려서 착용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옷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발수성은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지만 손세탁을 5번 정도 한 뒤에는 2개 제품에서 기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5개 제품에선 발수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 친환경 인증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생식기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과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에 기능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불꽃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악인데 이번 축제에선 특히 노랫말에 맞춰 다양한 불꽃이 선보입니다. 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때론 뮤지컬을 보는 듯하고 때론 누군가의 고백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이 불꽃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표현해주는 게 바로 배경음악입니다. 이번 축제에선 가요 서울의 달에 맞춘 불꽃 연출이 눈에 띕니다. 하루가 가고 쉴 틈 없이 바빠 고단한 시민의 애환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 불꽃을 선보입니다. 화약에 낙하산을 붙여 불꽃이 최대한 천천히 내려와 마치 눈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불꽃으로 모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 있고 하나 있는 올해는 처음으로 문자 불꽃도 등장합니다. 터지는 시간,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기술이 요하는 작업입니다. 오는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 3개 팀이 참가해 신반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내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4,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1건, 약 3% 정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 소방서장 유모 씨는 부하 직원을 불러 소방법을 위반한 특정 업체를 봐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부당지시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고 액수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는 1건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위간부 김모 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200만 원을 받았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단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공직자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청년만 문화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1년 동안 상황을 점검해보니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21건이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지만 이른바 350 규정은 손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5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자유한국당은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농어민을 고려해 선물 상한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오히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은 물론이고 시행 뒤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죠. 주요 근거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란 주장이 많았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1년 전 법 시행 전후로 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음식점이 뭐 타격을 크게 입을 거고 그 규모가 몇 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는데요. 네, 김영란법이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 원, 8조 5천억 원 피해. 그러니까 저만큼의 매출액 감소가 전망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요.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유관 기관이거든요. 저 기관에서 그 법 시행 전에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국내 모든 음식점의 총 매출액의 10% 가까이 매출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여러 매체에서 저 자료를 100번 넘게 인용 보도를 했고요. 법 시행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럼 법 시행 후에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나요? 네, 저희가 여러 보고서를 검토해봤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가장 참고할 만했습니다. 법이 지난해 9월 말에 시행됐는데 한 달 뒤인 10월 매출액이 그전 9달에 비해 얼마나 줄었느냐 이렇게 음식점 2천여 곳 주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3% 떨어졌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쓴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이 법이 외식업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매출 감소 10% 전망 그리고 실제 1.3% 감소는 차이가 크네요. 네, 크게 다르죠. 한국경제연구원이요. 이렇게 매출액이 1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냈는데 정작 이 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1.3% 매출 감소라는 게 음식점 평균인데 그중에서도 한식당 같은 경우는 접대장소는 인기가 많고 그렇다 보니 타격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뭐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한식당 가운데 유흥상업 지역에 있는 한식당이 조사 대상의 3%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매출액이 12.8% 정도 떨어졌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권들의 한식당은 매출 감소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전체 한식당에서요.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금액을 따져봐도 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2.3%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청탁금지법이 3, 5, 10이라고 해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즘 명절 앞두고 있는데 선물만 봐도 한우 선물 세트는 잘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또 화훼농가도 시위를 벌일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과랑 배, 한우, 그리고 화훼에서는 주로 이제 난을 키우는 업종이 좀 심한데요. 수요 감소가 아주 심하니까 가격이 전부 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설이 있었는데 당시 선물 세트 매출액을 살펴보면 작년 설에 비교해서 26%가량,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이런 경제적 효과를 모두 종합을 해서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큰 틀은 유지하면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신 상품을 해지하려다 상담원들의 길고 긴 설득에 지쳤던 경험 없으신가요? 한 상담원은 해지를 막으려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털어놨는데 그 속사정을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사 상담원 A씨는 올 초 해지 방어팀에 발령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매일 30건씩 소비자의 상품 해지 요청을 막아내야 하는데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 삭감의 무급야근, 퇴직 압박까지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막으라는 건데 다 받아주면 일하지 말라 그러죠. 퇴사를 고려를 생각을 해봐라. 정당한 해지 요청에도 무조건 3번 이상 거절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품 가격을 속이는 등 거짓 상담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터무니없이 이제 요금을 엄청나게 낮춰서 얘기를 하고 어떤 상담사는 다음 달에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를 하죠. 녹음 파일이 안 남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적을 채우지 못한 상담원에게 온갖 불이익이 주어지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해지하기로 마음먹은 고객과 또 이 수당을 지켜야 되는 상담원 사이에서 현재의 상담 구조 자체가 더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거짓 상담과 해지 방어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과거 싸이는 싱글 차트 2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방탄소년단을 만났습니다. 빌보드 인기곡 순위 85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신곡 DNA입니다. 패기 넘치는 청춘의 사랑을 그린 곡입니다. 이 곡이 포함된 새 앨범 Love Yourself는 앨범 차트 7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수가 인기곡 차트인 핫 100과 앨범 차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입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고 우선 일단 한국어 노래로 일단 이 차트에 들었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 능력을 갖췄습니다. 칼군무와 화려한 무대 연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탄탄하게 조직된 글로벌 팬들의 지원까지 더해져 5개 앨범을 잇따라 빌보드 차트에 올렸습니다. 앨범 연습이 잡히면 한 달 정도 스케줄을 비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에 하루에 막 적어도 7, 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춤 연습을 하면서 다 같이 맞추면서 열심히. 세계 투어에선 우리말 위주의 자신들의 노래만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의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 가사에 담아 전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음악으로 풀고 얘기하고 어쨌든 그 세대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돼야겠다고. 세계 무대 정상을 향한 이들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사의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51년간의 태릉 선수촌 시대를 마감하고 진천 선수촌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먹고 자고 붉은 땀을 흘릴 새둥지가 마련됐습니다. 복싱 김광선, 수영 최윤희, 농구 허재 등 태릉에서 한국 스포츠의 영광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창으로 새 선수촌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쪽에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지 8년 만에 총 5,130억 원을 들여 완공된 진천 선수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훈련장입니다.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로 태릉 선수촌의 5배, 숙소는 823실로 태릉의 3배입니다. 훈련용 건물도 12개에서 21개로 늘었고 벨로드롬과 야구장, 조정장까지 새로 지어져 35개 종목, 1,150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진천 선수촌에서 정말 더 많은 피와 땀 흘리면서 더 노력해서 꼭 10초 대벽을 허물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종합병원 수준의 메디컬 센터입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재활 시스템으로 태극전사들의 몸을 책임집니다.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는 다 가능하고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도 수술이 끝난 이후에 재활 과정을 여기서 다 거칠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체육회는 새 선수촌을 발판으로 스포츠 선진국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오는 11월부터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 선곡을 기원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모레 아침은 11도까지 내려가겠고 대관령은 모레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일부 내륙과 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태백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 서늘했던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 꽤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싸우기 바쁜 정치권, 눈치 보는 사법기관, 그리고 비리투성이 공기업 모습 보면 그나마 제자리라도 지킨 게 그나마 다행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